지지율 드디어 3자 나왔습니다. 유시민 씨의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3자 나온다 했거든. 드디어 나왔습니다. 3자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조원 CNI가 진행을 한 거고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 그러니까 2,000명 샘플은 조금 흔하진 않은 수치예요. 그래서 왜냐면 리얼미터나 다른 것은 대부분의 1,000샘플로 하거든요. 그래서 2,000샘플로 진행을 했고 2주 전보다 4% 포인트가 하락했어요. 긍정 평가가. 그래서 이 부정 평가가 54.1에서 57.9로 3.8% 포인트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긍정이 38.9. 부정이 57.9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다 하락을 했어요. 지역은 호남을 제외하고 다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이제 이 60대 이상 그리고 2030뿐 아니라 4050까지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게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이거 호남만 빼면 거의 30% 초반대 아니에요? 나머지 지역만 평균을 내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 대전, 충청, 그다음에 부산, 경남, PK가 전부 다 35 밑에더라고요. 그러니까 34, 33 이렇더라고요. 30대에서는 2배 차입니다. 부정과 긍정이 33대 뭐 60, 뭐 32대 60 몇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치고. 데드크로스가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빨랐는데 이재명 정권이 초기에 그 고공행진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추세는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어찌 보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게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좋을 것이고 대부분 뭐 1년 정도면 이제 집권 여당에 어떤 힘을 실어주자는 어떤 정부 안정론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그 무게를 갖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가 오히려 정부 여당한테 가장 안 좋은 순간이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이해는 안 가. 솔직히 정치를 이렇게 많이 보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그리고 진짜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냥 거의 50% 넘는 지지율이 지금 거의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많게는 20% 적게는 한 15% 정도는 빠진 것 같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유시민 씨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적인 오만한 독재자, 권력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지금 30%대를 예언을 했다란 말이에요. 유시민 씨 말이 맞는 건가요? 근데 유시민 씨가 오만한 독재자, 뭐 저는 동의를 해요. 그 단어에는. 그런데 유시민 씨는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의 지지율은 외생 변수가 아니잖아요. 다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하여금 국민적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씨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행위,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도자의 스타일이 대중으로 하여금 어떤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든 이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안 수사권 문제, 검찰 해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법치 파괴 문제, 부동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세제를 강화하는 이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여왔던 모습이랑 굉장히 달라요.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거주의 1주택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만들어서 과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대법원장이랑 또 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니 김영희 대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가 됐어요.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에 더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사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려고 했었으면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이미 나타났었어야 돼요.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지지율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그 해당 정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정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좀 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럼 김민석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실시한 정책이 국민들은 민생을 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슈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였죠. 두 번째가 90도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민생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장 그러니까 지지율은 추이도 중요하지만 그 강직도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매우 잘못하고 있으면 45.1위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12.8인데 네. 매우 잘하고 있으면 25.2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강직도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리커드 촉도라 그래서 이 여론조사 분포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강직도 점수의 분포를 따라서 좀 분석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러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다가갔어야 되는데 네. 특히 수도권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건데 그건 외면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얘기만 하고 있으니 지지율은 더 이렇게 되면 다음 주도 지지율 또 떨어질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대표가 통합을 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방 발언 조심해라. 뭐 비공개에서 나온 발언도 퇴출시켜 버리겠다. 아니 최근에 저는 김민석 대표 보면 되게 너무 올드한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최근에요? 아니 옛날부터 뼈 있는 말씀. 아니 약간 오늘 아침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떤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평가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약간 뭐 DJ 시절 때 총재 시절에 맞아요. 정치를 입문한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좀 권위적이다. 그렇죠.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출입했었거든요. 3년 동안.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꽤나 이제 많이 취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대중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잘못 배웠네.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는. 그쵸. 저는 김민석의 그 정신 세계는 네. 자기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그때 무슨 민기 뭐 이렇게 불리면서 네. 전국적인 막 스타처럼 이렇게 그랬죠. 정의의 상징처럼 할 때 네. 그때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그 똑같이 생각하고 그 있어요. 세계관 그대로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90도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입단속 시키는 네. 거, 뭐 이러고 통합해야 된다. 우리끼리 정의로운 우리끼리 네.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란 세력, 이놈들 다 퇴출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게 선진화되는 데서 무슨 일이라도 기여한 게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스폰서로 해서 그냥 하면서 그리고 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 거기까지 이제 개인의 비극인데 이런 사람이 총리를 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네. 되고 이건 이제 국가의 비극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저 느낀 게 뭐냐면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70년대, 80년대 완전 멈춰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 이상 발전이 뭐 90년대 자유주의와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내가 봤을 때 없어. 그러니까, 야인 생활 너무 오래 했네. 아니 그러니까 야인생을 하더라도 학습을 하고 뭔가 네. 이렇게 계속 배움을 가져가고 시대를 이렇게 읽을 줄 아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 진짜 제가 봤을 때는 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녔던 7, 80년대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운동권들이 왜 운동을 했는지 봤더니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한 게 아니었어. 자신들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해서 자신이 독재자가 못 돼서 싸워왔던 거예요. 권력 투쟁을 했던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그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수도식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이질감 느꼈던 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 보복을 단행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한도 없이 뒤로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했던 일들, 그러니까 취임 전에도 했던 일들이 전두환 노태우전 사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화합으로 많이 갔었어요.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의문이고 그런 모습 전혀 없잖아요. 지금 뭐 통합 화해
뭐 지금 그런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그런 모습이 제일 필요한 시점인데 전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좀 싸우자고만 달려드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뭐 마지막 직계라든지 뭐 계승한다든지 그런 말한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손준석 대변인은 기자 시절에 DJ 정부의 출입 기자였으면 진짜 정말 그 정부를 큰 정치문을 많이 보셨겠죠? 보셨을 텐데 저런 말 하는 거 들으면 되게 좀 그러니까 화나실 것 김대중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김대중 때가 제일 좋았다 그랬어요. 청와대 항상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랬다면 지금 이재명이나 그 전에 문재인 기준으로 하면 내란 세력이잖아요. 내란 세력이 그러니까 때려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전 옛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까워서 가봤는데 맞아, 하여튼 근처에 있어. 거기 정말 가볼만해요. 정말 네. 잘 돼 네,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 근데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만든 것도 DJ 정부 때였죠.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첫 경제 부총리도 보수 세력에 물론 DJP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실력 있는 보수 경제 관료들을 등용해서 IMF 극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런 정신은 하나도 배우질 않았어요. 하나도 맞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죠. 노무현 때부터 역행이 전 시작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한미 FTA, 해군기지 등등 이라크 파병 그런 실용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때부터는 아예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 인적 구성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DJ 노무현을 계승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인적 구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하여튼 뭐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는데 차라리 저는 김민석 대표가 되셨으면 배추밭에서는 어떻게 월 얼마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나 이런 강연을 한번 하시던지 국민을 위해서 지금 ETF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배추밭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 실현 이런 거 강의하셨으면 배추경제학. 배추경제야. 호텔 경제학에 이은 배추경제학. 그러니까. 배추경제학을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선물해 준다면 그럼요. 얼마나 부강해지겠어요. 배추밭에서 월 450씩 나오는데. 농업을 제1의 국가 경제 정책. 반도체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반도체 가지고 그렇게 못 벌어들일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으로서 정말 당 대표로 앉히고 싶으신 김민석 총리가 진짜 잘 앉히신 건지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이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큰 지도자가 못 되잖아요. 지금 통치 행태를 보면. 근데 김민석 대표 역시도 이재명 없이는 당대표가 될 수 없었던 내재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위험한 그 사법 리스크 저지에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정치,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시기입니다.